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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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번에 갑자기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약간 새로운 변화죠.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시끌시끌한데 또 시끌시끌한 세계 소식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요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또 민주주의 국가여서 또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 국가인데 또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얀마. 예.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참 군사 독재라는 게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네네. 겪어봤는데 이게 민중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과거처럼 이렇게 학살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힘들 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미얀마 이 쿠데타 문제는 사실 이걸로만 볼 수는 없고요. 중국과 미국의 이 대결, 이 중국과 양상으로 미국.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네. 지난주에 이 중국이 네. 작년에 있었던 그 중인 갈등, 국경 분쟁 그거 보셨어요? 혹시 동영상 공개된 거? 그냥 뭐 몽둥이 들고 네, 막 그냥 쇠파이프 들고. 이야, 무섭게 싸우대요. 그래서 전에는 인도가 뭐 20여 명 죽었다 이렇게 그냥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 공개돼서 보니까 중국이 4명이 죽었더라고요. 대대장이 죽었더라고요. 세상에. 훌륭한 대대장이네. 군대로 좋은. 아니, 사실 대대면은 한 200명 정도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0명을 이끄는데 연대장은 중상. 훌륭한 군인이다. 중국 군인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네, 왜냐면 너 나가 그랬을 텐데 자기 앞장섰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영상 보니까 막 계곡에서 막 물속으로 막 걸어오는데 거기 가서 막 쇠파이프로 치고 막 이래서 결국은 이게 공개됐다는 얘기. 왜 중국이 이제 와서 공개했을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인도가 요즘 최근에 쿼드 때문에 막 미국하고 인도하고 막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걸 한번 막겠다. 네. 저는 그 일환으로 미얀마도 같이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미얀마 군부 뒤에는 중국이 중국이 있다는 있을 거죠. 수 있다. 예, 예. 야.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그 총사령관 예. 그 사람하고 왕이 외교부장하고 쿠데타 나기 보름 전인가 사진 찍은 게 공개됐잖아요. 야. 이미. 중국이 참 위험한. 그러니까 예. 새로운. 근데 지금 저도 생각할 때 중국이 어쨌든 해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못 나오게 막으니까. 못 나오게 막고 막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거기를 친중 국가로 만드는 게 그쪽 이 인도 쪽으로 나가는 네. 바닷가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니까요. 야, 이게 강대국 근처 살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편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미국이 이제 남미에 개입을 하잖아요. 남미에 이제 우파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쿠데타도 지원하고 막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지원해요. 그게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종속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데 남미만큼은 미국이 우리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아메리카 독트린이지 뭐 옛날 멀로 독트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입을 했단 말이야. 똑같이 이제 중국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에 이제 인접 국가들에게 그런 이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16개 국가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대요. 중국이. 워낙 그러니까 크니까 열려. 워낙 넓으니까. 와. 근데 이게 이제 이 인도하고도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62년도 전쟁까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전쟁까지 돼요. 예. 1962년에 이나 씨가 태어나기 한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때쯤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태어나신 시점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네, 중국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죠. 근데 그때는 뭐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겼는데 처음에 그때가 네루였을걸요. 아마 네루 총리. 예, 네루 총리. 예, 간디 죽고 네루가 총리를 할 때인데 네루가 엄청 뻥쳤거든.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야 전쟁만 나면은 뭐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시리즈 가서 뭐 저녁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네루가 그랬거든. 그러다가 진짜 막상 딱 터지니까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밀렸죠. 박살난 거죠. 박살났죠. 그러니까 그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죠. 요즘엔 우리가 마오쩌둥이라는데 그 마오쩌둥이 대약신 운동을 하면서 한 4천만이 굶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4천만이 굶어 죽어도 끄떡없어 그 나라.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근데 그러다가 결국 실각하잖아요. 일정 부분
자기가 힘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되니까 그때 마침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그 대장정을 같이 한 그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이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그러니까 이 군대에다 명령을 내려서 아주 은밀한 지시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공격하지 말고 공격받으면 절대 퇴각하지 마라. 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치라라는 거야. 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치라는 얘기죠. 치라는 이야기죠. 네. 아, 그래요.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에서 살짝 딱 날라오니까 그냥 뭐 주먹을 날려서 한 4천 명 정도가 죽었을 거예요. 예. 3, 4천 명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쭉 들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택동이 노획한 무기, 포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후퇴합니다. 맛만 보여준 거지, 제대로. 네. 너네 경고야. 너네 우리 까부는 죽어 라는 경고였죠. 그때가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부터도 조금씩 계속 안 좋은 분쟁이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공개된 거 보니까 정말 그렇죠. 제대로 붙은 사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몰라요. 인도는 후진국인데, 그렇게 생각- 후진국인데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인도를 후진국인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정치 제도에서는. 아, 그래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인도 이제 국민회의라고 하거든. 인도 국민회의 맞을 거예요. 오래돼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로 치면은 좌우 합작 운동했던 신간회 같은 게 네. 독립하고 난 뒤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민주주의는 발달해 있는 나라다. 제도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경제나 이런 군사 쪽은 그건 거지지 거의. 근데 아니 기술 쪽은 대단하죠. IT나 이런 쪽은 탁월하죠. 어. 또 인도 발달한 거 있잖아요. 뭐야? 영화. 그럼 이제 중인 갈등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주민 갈등이 계속 되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을 이 봉쇄하기 위해서 베트남 꼬셨죠. 옛날에 오바마가 그 베트남 가서 그 국쌀국수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가서 원래 미국하고 베트남이 얼마나 싸우던 나라예요. 근데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에 보면 패권 국가거든. 인구도 제일 많고 군대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세죠. 군대가 엄청 세거든요. 옛날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어떻게 해결했냐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베트남 군대가 쳐들어가서 싸그리 발라버렸어요. 오. 그 킬링필드 그 유명한. 걔들도 친중 정권이었잖아. 네. 친중 정권이었잖아. 그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왜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전쟁도 났고 전쟁도 있고. 그때가 70몇 년도에 전쟁이 났었죠. 그렇죠. 베트남 예. 전쟁 끝나고 예. 바로 잠깐 국경에서 마찰이 있었죠. 전쟁이 났었어요. 근데, 근데 베트남은 안 졌어. 안 졌지? 이겼어. 와. 거의 이겼어. 처음에 중국이 쳐들어갔지. 밀림으로 들어가자마자 발쳐 말렸지. 박살났지. 왜? 밀림에서 싸우는 거는 베트남이 이길 데가 없는 이 전 거예요. 세계에서 넘버1 미국, 넘버2 중국을 유일하게 이겨본 나라가 베트남. 네. 대단한 나라네요. 대단한 베트남이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미국 이긴 나라 있어? 오. 그렇게 얘기해요. 군사의 자부심. 예, 그런데 그런 베트남이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 견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럼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중인 이 갈등에 대해서? 아, 이거는 다 미국 편 슬쩍 미국 들지. 편 들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면서 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은 세계에서 이렇게 미운 중국- 털이 박힌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이제 흔히 뭐죠 1대1로라 그러나 네. 이제 팽창 정책에서 1대라는 것은 대는 이제 허리띠예요, 허리띠. 허리띠야. 그러니까 옛날 비단길이라고 들어봤죠.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겠다. 아이, 실크로드라고 아니, 해야지.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통해서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유럽까지 진출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고, 로는 뭐 항로예요, 항로. 백길. 정화라고 옛날에 명나라 때 황간이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배를 타고. 예, 그거를 진출을 해서 이제 자기들은 또 이 유럽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꿈을, 강대국의 꿈을 화평불기죠. 예, 강대국의 꿈을 키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사실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으니까 국교를 정상화했다는 말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미국 보고 나 네가 만든 경제 체제에 올라탈 테니 나 좀 태워줘. 그렇지. 사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WTO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그렇지. 중국이 완전히 날개를 달고 세계 공장으로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죠.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제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광저우에 있는 송산 테크노파크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거. 오. 제품을. 예.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소위 말하는 중국도 이제 기술이 집적되니까 이제 후진 거는 베트남, 인도 이런 데로 빠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로 빠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술 축적 제품들을 만드는 거라 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미국이 막아야 되는데 혼자 막을 수는 없잖아. 왜? 그쵸. 미국이란 나라가 저기 아메리카에 있으니 이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베트남 꼬시고 인도 꼬시고 필리핀 꼬시고 필리핀이 워낙 친미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일본 워낙 친미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우리도 일본하고 잘 친구들이 지내서 이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서 인마 우리랑 같이 인마 중국을 좀 막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역량 1위가 중국이에요. 아. 근데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과거에 이제 일본이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통화를 같이 하자는 이 경제 구조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는 상황이었어.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우리 체급이 거의 일본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먹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네네. 소련이 미국하고 러시아 싸우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준 거야. 근데 중국이 이제 또 덤벼. 이제 중국이 덤비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인도에 이제 미국은 수많은 투자들 할 거예요. 경제적인 세계 공장을 인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인도 가기 전까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4개. 여기가 또 인구가 합치면 한 5, 6억 정도 돼요. 인구 규모, 시장 규모.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경제 부흥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거고 우리 보고 이제 대한민국 보고 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신남방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런 나라를 방문하는 이유가 바로 신남방 정책인 거죠. 사실 김정숙 여사가 그때가 2017년이었잖아요. 2년 전? 아니, 3년, 4년 됐을 거예요. 인도 갔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갔다 오셨어요? 갔다가 네. 다시 김정숙 여사만 따로 갔죠. 왜 갔냐? 물론 그때 뭐 문화교류로 갔죠. 근데 왜 갔냐? K9 팔러 간 거예요. K9이 뭐게요? 자동차? 내가 기아 자동차 그 얘기하는 줄 알고 그게 좀 기관총이구나, 기관총. 아니요. 자주포. 자주포.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가성비로 세계에서 알아주거든요. 오. 그래서 인도가 군사력으로도 대국이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 핵무기 갖고 있어요? 파키스탄도 갖고 있어요. 이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허용받은 유일한 이유는 친미적 성향을 띄워주면서 저쪽 중동의 왼쪽을 이 오른쪽을 커버해 달라는 대가로 봐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하고 핵개발 못하게 하고 지 필요하면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강대국의 논리지 뭐.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완전히 원수지간 아니에요. 거기는 뭐 중인 갈등은 저리 가랍니다. 거기는 종교적 갈등이 있고 제일 심각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인도가 영국부터 독립될 때 말로는 300만, 400만이 학살당했다는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에 이슬람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도가 이렇게 있을 때 독립되면서 종교를 기준으로 이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갔잖아요. 너무 머니까 일로 못 갔는데.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가 옛날 동파키스탄이잖아요. 그러다가 동서파키스탄이 전쟁 나고 왼수가 되면서 이제 이름을 방글라데시. 요즘도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건 근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그래요. 먹을 게 없구나. 그 벵골이라는 지역인데 예. 땅을 파면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있는 이 힌두교도들이 제일 험한 곳으로 내쫓아 버렸구만.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은 그나마 난데 파키스탄 사막이잖아, 좀. 카슈미르 지역이라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또 중심이기도 한데 이쪽 그러니까 지금 방글라데시는 대기근이 한 푼도 벌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물땅이라고 그러죠. 땅만 파면 물이에요. 그냥. 수경 재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수인성 질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살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수인성 질환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우리 여성이니까 화장실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섞는구나. 아니 썩지도 않거니와 파이프를 물 속에다 묻는 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식되고. 네.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는 원래 이제 그런 거고 왜 오늘 중심 얘기는 우리가 이 1대1로 그다음에 미중 갈등을 기점으로 미얀마 쿠데타를 봐야 되는데 미얀마 쿠데타 지금 1년 하겠다 그다음에 6개월 더 하겠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항쟁하는데 며칠 지난주인가 우리
한국 대사관에 와서 그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한국말로 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 모금운동을 해서 뭐 총사서 모금운동을 할 수는 있겠는데 참 아니 그- 어떻게 뭐 전달하냐 이거. 그렇게 그게 참 문제예요. 만약에 모금운동을 해서 한국 대사관이 그 시민들에게 이런 빵을 나눠줘. 그러면 거기 쿠데타 세력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돕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국제기구가 나서줘야 되는데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 국제기구들도 말을 못하는 함부로 거예요. 또 말 못하는. 유엔에서 지금 규탄 결의안도 못 만들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버티고 이게 있어서. 후진국 이 쿠데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군사 정변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표적으로 네. 박정희 군사 쿠데타, 12.12 네. 전두환 군사 쿠데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질서를 잡는 그 기간을 쿠데타 정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군사정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이 저 정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과거 같았으면 허다부터 돌이라도 던지고 그럴 텐데 이번엔 다 촛불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이 촛불 영향이 혁명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이 우리 나는 쿠데타 이거 볼 때마다 미국의 총기 허용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민 주권은 인민 무장권이다라는 생각을 미국은 갖고 있거든. 아, 너무 센 발언이야. 너무 센 발언인가? 아니, 미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개척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무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군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중들은 지는 거야 군부에 총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도 이제 한편으로 일리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적 상황에서. 그런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어 때문에 문제죠, 뭐. 그렇지. 네. 그럼 이제 계속 뭐 핵도 허용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군사 동맹, 안보 동맹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쿼드라고 그러는 건데 이 쿼드.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가 미국 지금 현재 쿼드 4개 나라거든요. 일본, 호주. 그러니까 호주, 저 인도, 미국 이렇게 야, 4개 나라. 세다. 예. 그러니까 이 원래 쿼드라는 말이 원래 뭐 4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쿼터. 원래 쿼드가 예, 4개라는 뜻이잖아요. 아이스크림 원래. 가게 가서 쿼터 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네 번째. 쿼터는 4분의 1이고. 쿼드란 말 자체가 원래 네 번째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자동차 중에 헤드라이트가 4개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2개씩 있는 거. 그걸 쿼드라고 불러요. 차도. 요즘엔 안 나오는데 옛날 차들은 그걸 쿼드라고 불렀죠. 그게 인구도 자기 인구를 가늠을 못 하니까. 네. 중국 인구는 이제는 가늠은 좀 하는데, 가늠은 하는데. 인도는 가늠이 안 돼요. 자기들 통계도 안 나올 거야. 아 진짜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인도 도시 있잖아요. 인구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이면 그냥 3천만 5천만이야. 뭐 문바이 뭐 있잖아요. 캘커타 이런 거 다 3천만 5천만이야. 그럼 그 커드에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들어가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들어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쿼드 플러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욕심내는 건 이 4개 국가를 군사 안보 동맹으로 묶어서 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요. 우리 베트남,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완전히 태평양을 완전히 싸는 거잖아요. 완전히 중국을 바다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북한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게 한쪽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건데 원래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만이 그 우산에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이 동맹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딱 2가지 딜레마 해봤어요. 북한 문제.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제조업 관련해서 중국과 무역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그 사드 이후로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동남아 쪽으로 이제 빼려고 할 거예요. 빼려고 하고 이제 시장을 인도 쪽으로 개척을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재외동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재외동포, 뭘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단연 압도적 1위가 중국이죠. 한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그 실제로 거주는 중국 가서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170만이에요. 그중에 또 밀항하고 도망간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뭐, 그게 통계가 얼마나 정확히 잡힐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교육학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하는 걸 170만으로 보고 있죠. 제가 그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6년에 재외국민 투표법
제가 예, 또 예, 예.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아이고, 또 박수 드립니다. 아, 네. 그때 보니까 이제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일 많이 요구한 거는 미국의 그렇죠.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전부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라서 투표 안 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장 이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열심히 투표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제일 열심히 투표합니다. 근데 뭐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재외 동포 뭐 국회의원 한 자리 달라 그러면 미국이 제일 앞장서서 하는 아주 목소리 많고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국에 한 우리가 240만 될 거예요. 2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영주권자, 시민권자예요. 예, 우리 또 이중 국적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적 안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적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중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국적이지만 우리의 동포로 볼 만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의 국적을 가지고서 실제로 생활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안보 동맹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지 않냐 지금으로서. 그렇죠. 안보동맹.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다자간 외교에 대해서 네.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문제도 우리가 육자회담이라든가 다자간 틀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자간 틀이 안 돼, 이제. 안 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안 되잖아요. 중국 때문에 안 되고 러시아는 영향력도 없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냐면 남북 간에 직접적인 통로를 어떻게든지 간에 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 조단 트래블링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의 이 눈치도 적당히 좀 회피해 가면서 그런 관계를 열어놔야지만이 우리가 대중국 관계에서도 유연성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조업 문제라는 것은 언젠가는 한 번씩 그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위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처음에 우리가 노동력이 단가가 사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발전하니까 우리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다 돌아오거나 딴 데로 가고. 제일 안전한 곳은 다시 베트남 가는. 베트남이 또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력이 제일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전적이에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어딥니까 개성공단 할 때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본 학력이 다 높아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니까 전 세계 그 학력 조사 해보면요 동부권을 뺐잖아요. 전체 세계 평균 학력이 뚝 떨어져요. 그냥 거기 다 고등학교까지 무조건 나왔으니까. 쿠바 이런 데도 학력 수준 엄청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세요. 없지. 학교 안 다니지 뭐. 네. 그러니까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그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의 질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북한 가서도 그 기술 점도를 전수하는데 원래 말이 통하니까 일단 빠르고. 바로 되니까. 그다음에 그 양반들이 받은 그 급여가 그 당시에 처음 받을 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갔던 기업들이 5년이 지났는데 6년이 돼야 돼 가는데도 끝까지 개성공단 열으라고 왜 그렇겠어? 그때 또 벌어놓은 게 있어. 그럼요. 엄청 벌어. 망하던 회사가 거기 가서 살아나 벌떡 예. 일어났어요. 진짜. 그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열어라 그러는 거야. 왜? 저게 정말 매력적이거든. 중국 가는 것보다 베트남 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싼 인건비에 그다음에 말도 통해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아. 예, 여기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이익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중미, 그러니까 미중 갈등, 미중의 서로 간의 세력 견제 이거는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영원히 가죠. 영원히 가죠. 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저는 쉽게 안 끝날 거라고. 저는 결국은 늘 친미주의자라서 미국이 이길 거라고 봐요. 아니 현재로서 이기죠. 제가 볼 땐 이기는데 중국의 힘도 만만치 않다. 저는 중국이 미국의 결정적인 저는 약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어떤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중국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미국 유학파예요. 오. 전부 미국 유학파예요. 얘들이 지금 이제 뭐 30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는데 얘들이 한 50 정도 돼서 정치국 상무위원 되고 이런 상황에 가고 한다면은 미국적 사고라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 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들은 사실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야, 중화민족주의잖아. 까놓고 이야기하면 중화민족주의잖아요. 중국이 제일 잘났다는 중화민족주의인데 미국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 이 글로벌을 제패한 것이
이 서구 문명이 글로벌 제패한 거잖아요.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왜 서구 문명이 자유주의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또 미국이 인도를 과거에 중국처럼 키우겠지. 그렇게 봐요. 오. 이미 어느 정도 커 있으니까 키우기도 쉽고. 키우기 쉽죠. 그리고 이 IT 쪽은 이미 인도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IT 인력은 지금 인도 최고로 쳐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미국 그 어디 실리콘밸리 가면 인도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런. 그 미얀마 얘기 좀 더 안 해요? 미얀마 얘기 조금만 하고. 그럼 미얀마 얘기를 이제 한 번씩 더 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얀마에 대해서 그냥 기대와 바람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이 아픈 거. 아웅산 수지 여사가 뭐 약간의 그 지난번에 뭐 인권 무슨 족이었죠? 호잉야족, 라인야족? 뭐 족 이름이 너무. 예, 이름을 좀 그랬는데 그때 저도 되게 실망했었는데 아마 현실적 한계지. 예. 그 사람도. 왜냐하면 그 미얀마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부가 가진 현실적 힘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 처음으로 그 민주정부, 그러니까 민간정부를 제대로 세웠다가 작년에 총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쿠데타가 발생해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뭐 모금을 한다면 저도 좀 돈을 보태겠지만 국제기구가 있어야 뭘 내는데 이건 뭐 우리끼리 거둔다고 저기다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낙하산으로 무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고 다만 마음 깊은 곳으로 미얀마 우리 국민들 미얀마 민중들이 저는 칼보다 이런 상태에서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칼보다 지구적 연대가 훨씬 더 강할 거다. 전지구적으로 연대하라.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연대하고 사진이라도 같이 들어주고 하는 이런 연대의 마음이 미얀마에 지금 닥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그 제3세계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살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엘리트가 군부 외에는 없는 거야. 군부 외에는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쿠데타 모의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민간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잖아. 그렇죠. 5.16 쿠데타 때 우리나라 군대를 출동시키시면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굉장히 소수였다고. 바로 짓밟을 수 있었는데 내전의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출동해서 아웃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 내전이 쿠데타가 잘 안 일어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육군이에요. 육군. 군대가 육해공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 쿠데타 잘 안 일어나요. 쿠데타는 늘 육군이 일으켜요. 이건 뭐냐면 폭력 기관이잖아요. 군대라는 게 폭력의 독점화 현상, 그 다음에 수직 체계적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잘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군대가 수직 체계화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 군별로라도 떼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승만 시대 때 쿠데타 안 일어났잖아요. 네. 이 중에 하나는 경찰 국가였어. 그렇죠. 경찰이 엄청 셌거든. 근데 이승만이 이 경찰을 이제 민중을 탄압하는 데 썼지만은 경찰이 셌기 때문에 초반에 쿠데타가 잘 안 일어나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또 중인 갈등 그리고 쿼드까지 오늘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미얀마 국민들이 또 평화롭고 안전하게 또 민주주의를 얻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할까요? 네.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그만. 굿모닝, 프레이저. 안녕.